현대차그룹이 엘리엇과의 주총 표대결에서 압승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올라 3세 경영을 본격화했지만 시작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실적이 감사 과정에서 한정 의견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것보다 실제 부채가 많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신용등급이나 주가 흐름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재산을 투입해 만든 리조트가 5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도 엉망인 데다가 국민연금 측에서 제대로 된 관리자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평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몇 년째 경제의 허리인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결혼을 꺼리게 된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됐습니다. 첫 소식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와 엘리엇의 대결은 현대차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86%는 주당 2만 1,000원을 넘는 엘리엇에 배당한 대신 주당 3,000원의 현대차 배당안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이사에서도 현대차 추천 후보들이 모두 큰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주주들도 모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주들은 지금 배당을 더 받는 것보다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5월 엘리엇의 압박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철회한 지 10개월 만에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주총이 끝난 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사내 이사가 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체제로 본격 출발합니다. 정 수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일반 주주의 지지에 대한 낙관적 가정을 가지고 지배구조 변경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핵심 지배 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지배구조 변화를 조기 마무리하는 공격적인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정 부회장은 미래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그동안 경영 수업을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입사 20년 만에 대표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외동아들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1999년 현대차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성장에 제동이 걸린 현대차의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해 책임 경영 체제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시도하고 있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 정 부회장은 인도에서 현대차를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 그러니까 운송과 이동을 포괄하는 업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유경제와 4차 혁명 시대에 더 이상 제조업체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그랩, 인도의 올라 등 전 세계 차량 공유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수소차 개발도 정 수석 부회장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수소연료 전용차인 넥소를 출시했고 지난해 3,000대였던 수소차 판매는 2030년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조직 내 순혈주의도 타파할 대상입니다. BMW 출신인 알버트 비어만 사장에게 외국인 최초로 연구개발본부장을 맡겼고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자율차 개발을 위해 윤경림 전 KT 부사장에게 전략사업부장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전기공차를 폐지하고 전면 수시 채용을 도입하는 등 보수적인 현대차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역대 최악의 어닝 쇼크를 맞았습니다. 또 안으로는 지배구조 개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런 대내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당장 미국 정체 그리고 중국 역성장, 정 부회장이 이런 대외 악재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네, 정의선 부회장은 올해 공격적으로 신차를 출시해서 각 지역에 맞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이 라인업을 대폭 늘렸는데요. 올해 초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함께 미국에만 판매되는 기아차 텔루라이 등 이런 것들을 출시해가지고 미국 대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고요. 예. 중국에서는 현지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바이두 등과 협업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차를 앞세우고 동시에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아반떼와 코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지 않고 올 하반기 인도의 기아차 공장을 준공할 예정인 등 이 신흥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도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정 부회장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통해서 2023년까지 연구개발에 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미래차에 대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예. 수소 전기차 등 이 미래차 투자에만 약 30조 원을 투입하고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등 기술에는 14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에 수소차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총장에서 있었던 이원희 현대차 사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룹사 및 협력성과 협업을 강화하여 미래 친환경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FCEV 비전 2030을 추진하는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확대하여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카와 같은 핵심 신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엘리엇과의 표대결에서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또 남은 과제로 있어요. 여기에 복병은 혹시 없을까요? 네, 엘리엇이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시도한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어서 임시 주총 개최까지 무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엇 주주대한 찬성률이 16에서 19%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부결은 됐는데 3%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엘리엇이 이만큼 두 자릿수 찬성을 얻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올해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안에 다시 도전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 엘리엇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최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실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왜 한정 의견을 받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를 맡은 3일 회계법인은 회사로부터 충분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된 충당 부채, 미리 잡아놓은 마일리지 수익, 그리고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 부분입니다. 회사가 부채를 보수적으로 잡았던 겁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아시아나는 지난해 실적을 고쳐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치보다 9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순손실 규모는 104억 원에서 1,05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처리상의 이견일 뿐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재감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번 결과가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이 1조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아래로 떨어질 경우 조기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1분기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이 5,500개에서 6,000개 정도 이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빨간불이 들어온 아시아나가 어떤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지금 보신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은 일단 자동으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음 주 거래소가 이를 놓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할지 판단하고 나면 거래가 재개되긴 하지만 당분간 주가 약세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감사 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감사를 맡은 3일회계 법인이 자료가 미흡하다며 한정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감사한 뒤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하는데 통상 한정 의견을 받으면 다음 거래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 거래일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거래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시아나항공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할지 결정한 뒤 거래 정지는 다음 날 화요일부터 풀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는 재개되겠지만 당분간 주가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리 종목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뢰도를 좀 잃은 부분도 있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고 빠른 시일 내 재감사를 받아 한정 의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만든 청풍 리조트라는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투입된 곳인데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저희 SBS CNBC 취재 결과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만 30억 원이 넘고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00년 885억 원을 투자해 만든 충북 제천의 청풍 리조트입니다. 콘도와 호텔을 포함한 230개의 객실과 식당, 연회장을 갖춘 휴양시설인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20년이 다 돼가지만 리모델링 등 개보수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가동률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문기사에도 너무 관리가 소홀하잖아요. 사람 집회잖아요. 여기가 보직이 공단 자체가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청풍리조트 운영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규모만 3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청풍리조트와 민간업체와 맺은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내년 종료되지만 적자 리조트를 운영할 업체를 찾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내 청풍리조트 담당 직원은 현재 5명. 이 가운데 시설관리 담당 1명과 전산 담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리조트가 아닌 전북 전주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리조트 운영 전반을 챙기고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할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획 업무에 속해서 이제 그런 걸 할 겁니다. 공단 측은 내부 공모를 거쳐 리조트 운영 총괄 담당자를 뽑을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조슬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우선 앞서 영상 보니까 저 리조트를 직접 가셨던데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엊그제입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 리조트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평일임을 감안해도 너무나 리조트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엔 서너 대가량의 차량만 주차돼 있었는데 직원들 차량으로 보였고 지하 주차장은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호텔 식당도 한 테이블만 손님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전반적으로 시설이 겉으로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객실 내외관과 주요 부대 시설의 노후화가 꽤 심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보도하신 대로 적자가 30억 원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항목의 적자도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청풍리조트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079억 원가량 되는데요. 네. 이 리조트의 현재 가치를 따져봤는데 투자 금액보다 160억 원 정도 낮은 918억 원입니다. 1,000억 원보다 투자했는데 918억 원이니까 이 160억 원 정도가 지금 손해가 났다 이 얘기인데요. 또 국민연금이 이와 관련해 건물과 토지 또 무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수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리조트 운영 손실이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언급해드린 이 감가상각분 이 160억 원 손실분과 리조트 운영 손실 이 30억 원을 합하면 모두 190억 원 정도의 누적 적자액이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된 적자 운영에 대해서 연금공단 측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리조트 사업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객실을 할인해주는 금액이 사실 이제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꾸 수익 쪽으로 접근하려면 복지 쪽으로 접근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명을 들어보면 애초에 사업이 복지 사업이다. 그래서 할인을 해줬고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현재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숙박료 할인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가입자라면 최대 40%까지 또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이 수급자들에게는 65세 이상 수급자들에게는 최대 70%까지 숙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객실을 예약할 때 이 프론트에서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프론트에서 이 주민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할인해진 금액이 연간 49억 원에 달한다고 공단 측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시설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당장 뭐 리조트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국민연금공단 내 이 청풍 리조트 관련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 담당자가 총 5명이 있는데 현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이 전산 담당 또 시설 담당 이렇게 2명에 불과합니다.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담당자, 이 총괄 담당자가 현지에 지금 없다 이런 뜻인데요. 관리자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재까지도 공석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공단 측은 현재 총괄 상주 감독관을 내부 공모 작업을 거쳐 모집 중이라고 밝혔고요. 조만간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달 1일부터 현지에 파견해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일할 사람들은 빠르게 줄어든다. 고령화 사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 모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4만 명가량으로 2017년보다 0.3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90년대까지만 해도 1%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보시는 것처럼 기록했지만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제는 0.5%를 넘기기도 힘든 일이 됐습니다. 통계청은 10년 뒤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인구가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제의 허리를 받쳐야 하는 15세부터 64세, 소위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10,000명 정도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3,750만 명대까지 떨어져서 1년 새 5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출산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만 하기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통계 하나 보겠습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논문인데 2000년만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면 현재의 출산율이 얼마나 됐을지를 계산한 통계입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가상 합계 출산율은 2.01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 실제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죠. 정리를 하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대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과 지난해 2년간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쓴 돈은 6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점점 결혼을 피하고 그러면서 자녀도 덜 낳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양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일 텐데요. 과거 졸업만 하면 끝이라던 자녀 부양이 이제는 결혼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결혼한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제 성인이 되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까지 하고 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부모에 대한 어떤 무거운 어떤 짐 같은 거를 덜어드리고 책임지는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와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뒤를 이었고 결혼할 때까지와 언제까지라도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3년 전보다는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자녀 양육비의 경우 자녀 수가 1명인 가구는 73만 원을 조금 웃돌았고 2명은 138만 원, 3명은 162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를 항목별로 봤을 때 용돈이나 의복비, 육아용품비 같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는 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나면서 1인당 쏟아붓는 교육비도 증가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지난 1월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예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결국 최종 발표가 늦춰졌습니다. 당초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는데 민원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음 주 초로 연기됐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곳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무튼 더블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골 아프죠? 6밖에 안 나오니까. 지자체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걱정도 하고 불만도 많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청을 내시는 거고요. 민원 의견 내시는 분들이요. 많이 늘었죠. 작년에 비교해 많이 늘었어요.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 2008년 497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종 발표일도 당초 이번 달 20일에서 오는 25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의 신청이 너무 많아 현장 재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의견 제출된 내용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 마무리돼야 각 지자체들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일이 연기되면 개별 주택의 가격 공시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단독주택 사례로 1,300만 호가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민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크게 높인 데다 지역별 단지별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 전문은행 유력 후보 토스뱅크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등 주력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자 중소 파트너사들도 줄줄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전자상 거래 플랫폼 업체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페24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파트너사로 참여를 검토했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스뱅크 합류를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토스와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부동산 거래 서비스 직방, 신용정보업체 한국신용데이터 등도 연달아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등 2대 주주와 3대 주주가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자 자본 확충과 경영에 불안감을 느낀 파트너사들의 연쇄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토스 측은 예정대로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것 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스 측이 해외 자본을 유치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인가 신청일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중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실제 인하폭이 정부 발표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소상공인단체가 작성한 회원사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건입니다. 매출 규모별로 조사에 답한 업체 수는 몇 곳인지, 카드사에서 통보한 수수료는 얼마인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더 내렸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연매출 30억에서 60억까지는 0.29%,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0.2% 전후로 수수료율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대로 0.2에서 0.3% 정도 인하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연매출 60억에서 100억 사이 구간은 인하폭이 0.24%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0.3%에 비해 0.06%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왜 이 구간만 인하폭이 낮은지 알 수 없다는 게 이번 조사를 맡았던 소상공인단체의 설명입니다. 중소마트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협상권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을 수 없는. 연매출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 서울 시내 한 중소마트를 찾아가서 수수료 인하를 체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 마트는 연매출 7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책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올 1분기 중으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대형 가맹점들과 카드사들 간의 수수료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사 시기를 무기한 늦춘 상태입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경찰이 이틀째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시 청담동의 성형외과를 찾았지만 병원 측이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 공개나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액면 분할 이후 첫 주총을 연 삼성전자와 사모펀드 엘리엇의 공세를 당한 현대차 그룹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삼성과 현대차의 주주총회가 왜 주총 전부터 화제가 됐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북과 경북으로까지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기 시작해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양은 5mm 내외로 적겠지만 눈은 제법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8cm,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3cm, 그 밖에 중부지방은 1cm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도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에는 8도로 평년 기온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반면 공기는 양호합니다. 바람이 대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다 비와 눈으로 인한 세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흐려져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9도, 속초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차츰 흐려지겠고 전북과 경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10도,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 월요일 아침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오남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